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우리가 보통 다산 정약용 하면 위대한 학자, 목민심서 이런 것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아는 그 모습 말고요. 그의 또 다른 얼굴을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모든 걸 잃고 절망의 땅으로 내던져진 한 정치적 유배자가 어떻게 조선 최고의 지식기업을 일궈냈을까요? 그의 놀라운 생존 전략,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버려진 천재가 그 절체절명의 위기를 일생일대의 기회로 바꿀 수 있었을까요? 그의 이야기 속에서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전략적인 통찰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801년인데요. 신유박해에 연루되어서 머나먼 강진으로 유배된 다산에 정말 암담했던 그 시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그냥 귀향을 온 게 아니었어요. 그는 당시 권력층이 가장 증오하던 대역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당시 상황의 핵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강진수령 입장에서는 참 곤란했던 거죠. 원칙대로라면 유배자를 관리해야 하는데 상대는 그냥 유배자가 아니라 나라의 역적이거든요. 섣불리 도왔다가 너 저 역적이랑 한패냐? 이런 오해라도 사면 자기 정치 생명은 그걸로 끝이니까요. 결국 그는 뭘 택했을까요? 당연히 자기 몸부터 챙겼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시스템의 붕괴. 공식적인 시스템이 다산을 그냥 내버린 거죠. 이게 다산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지만 아주 역설적이게도 이게 바로 다산이 스스로 길을 찾는 일종의 기업가적 여정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서 살아남아야만 했던 거죠. 모두가 그를 외면하고 손가락질할 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첫 번째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의 생존 기반을 마련해준 아주 결정적인 만남이었죠. 바로 이 한마디. 이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꿉니다. 동네 주막집에 주모가 던진 말이었는데요. 이분은 죄인이라는 껍데기 뒤에 숨겨진 그의 본질, 즉 학자로서의 가치를 알아본 거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골방 하나를 내주면서 다산에게 학자로서 다시 일어서라고, 당신이 가장 잘하는 걸 하라고 등을 떠밀어 준 거죠. 어떻게 보면 다산의 첫 번째 엔젤 투자자였던 셈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관계를 현대 비즈니스 모델로 분석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모는 뭘 제공했죠? 잠잘 곳, 먹을 것, 그리고 인간적인 위로라는 생존에 꼭 필요한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그 대가로 다산은 자신의 가장 핵심 자산, 바로 지식을 제공해서 주모의 아이들을 가르쳤죠. 돈은 한 푼도 오가지 않았지만 완벽한 가치 교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다산의 생존을 위한 최소 기능 모델, 즉 MVP가 탄생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다산은 그냥 하루하루 버티기만 한 게 아니었어요. 이 좁은 골방, 우리가 사이지혜라고 부르는 이곳에서 미래를 위한 씨앗을 아주 착실하게 뿌리고 있었던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 맞춤형 교재, 아학편을 직접 만들고 훗날 다산학단의 핵심 멤버가 될 제자들을 만나면서 학자로서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회복해 나간 거죠. 이건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재기를 위한 명백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자, 산화해제에서의 생존 모델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일단 굶어 죽을 걱정은 덜었죠. 하지만 다산의 원대한 학문적 목표를 이루기에는 한계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이제 사업으로 치면 피벗, 즉 방향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온 겁니다. MVP 모델로 이 지식 서비스가 먹히는구나 하는 생존 가능성은 확인했잖아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네, 사업을 확장해야죠. 스케일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시끌벅적한 주막 한 구석에서는 목민심서 같은 대작을 쓸 수가 없었거든요. 그에겐 안정적인 연구 공간과 함께 토론할 수 있는 똑똑한 인재들이 절실했습니다. 바로 이때 다산의 이 스케일업을 가능하게 만들어줄 결정적인 전략적 파트너가 등장하게 됩니다. 새로운 파트너는 바로 귤동 마을의 유력 가문, 해남 윤씨 집안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당대 최고의 지성이 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썩고 있는 걸 안타까워했고요. 동시에 아주 명확한 니즈가 있었어요. 바로 우리 아이들을 최고의 인재로 키우고 싶다는 거였죠. 다산의 지식과 윤씨 가문의 필요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탄생한 게 바로 이 입주과외라는 아주 고도화된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한번 보세요. 다산은 윤씨 집안 자녀들에게 최고의 엘리트 교육과 멘토링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대가로 윤씨 집안은 뭘 제공하죠? 독립된 거처라는 인프라와 학자금, 생활비 같은 R&D 비용을 지원하죠.
이거야말로 완벽한 윈윈 파트너십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엄청난 파트너십의 결과물로 마침내 조선 최고의 지식 플랫폼인 다산초당이 탄생합니다. 이곳은 그냥 다산이 살던 집이 아니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밤새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그의 위대한 저서 대부분을 완성시킨 그야말로 실학의 심장이자 조선시대의 싱크탱크였습니다. 다산의 방식이 얼마나 독창적이었는지는요, 그의 친형인 정약전의 사례와 비교해보면 확 드러납니다. 흑산도로 유배 갔던 형 정약전은 관아에서 지정해준 사람의 도움을 받았거든요. 이건 시스템의 지원을 받은 일종의 공적 지원 모델이었죠. 반면에 다산은요, 시스템에게 버림받은 상태에서 주모 윤씨 일가와의 사적 계약을 통해 스스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다산식 생존 전략의 핵심입니다. 시스템에 의존한 게 아니라 스스로 시스템을 만들어버린 거죠. 이 성공적인 파트너십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게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니까 스스로 동력을 만들어내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 바로 플라이휠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다산의 지식 플라이휠 한번 보실까요? 자, 첫째, 그의 지적 자산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 이걸로 둘째, 교육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죠. 그럼 셋째, 안정적인 거처와 후원이라는 리소스를 확보하게 됩니다. 넷째, 이 자원을 바탕으로 제자들과 함께 공동저술 같은 R&D에 몰두하면서 더 많은 지적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쌓인 결과물과 명성은 다시 그의 가치를 높이는 재투자가 되어서 이 바퀴를 더욱 힘차게 굴리는 거죠. 와, 정말 완벽한 선순환 구조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절박했던 유배지에서 다산은 주모와의 만남으로 생존을 위한 MVP 모델을 검증했습니다. 이후 더 큰 목표를 위해 윤씨 일가와 손잡고 연구 인프라를 확보하며 스케일업에 성공했고요. 결국 이것은 양측 모두에게 엄청난 이익이 되는 완벽한 윈윈 모델로 발전했습니다. 결국 다산 정약용의 강진 이야기는요, 단순히 한 천재의 비극적인 유배 생활기가 아닙니다. 이건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새로운 시스템을 창조해낸 한 위대한 전략가의 완벽한 케이스 스터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립은 그를 파괴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시대를 열어준 최고의 무대가 되었던 겁니다.